조선 중기 남쪽 끝자락의 한 고을.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박가라 불렀습니다. 기와가 높고 담장이 두꺼운 집, 안채의 기둥은 굵었고 사랑채의 처마는 끝이 날카로웠지요. 그 집의 주인 박공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쓸리고 기침할 때마다 몸이 반으로 접히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 그 말은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집요하게 핏줄에 매달렸습니다. 젊은 시절 힘으로 얻어낸 땅과 창고와 노비들이 자신이 사라진 뒤 누구 손에 쥐어질지 그것만이 그의 남은 생을 붙잡는 줄이었지요. 곁에는 두 번째 안주인 이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단정한 비녀, 고개는 낮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말씀 옳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좋은 색시를 드려야지요. 이 씨는 좋은 색시라는 말을 할 때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마치 종이에 칼을 대기 직전의 망설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공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이 반드시. 예. 장남 도련님께서 혼인만 치르면 대감마님 마음도 놓이실 겁니다. 그 말은 겉으론 남편을 위하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장남의 혼인, 즉 집안의 정식 안주인이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박공이 병석에 오래 눕게 된 뒤 안채의 살림은 사실상 이 씨의 손에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식구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드리고 필요해지면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이 씨는 조용히 일어나 안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같은 일을 했던 중매쟁이는 이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목울대를 한번 삼켰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조건이십니까? 이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집안이 가난하고 당장 돈이 급한 곳이면 더 좋소. 소문이 퍼졌으니 이제 멀쩡한 집은 오지 않는다. 거절 못할 집을 찾아오시오. 중매쟁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담은 혼인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며칠 뒤 중매쟁이는 고을 바깥쪽에 작은 초가를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위고 창백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눈빛만은 잔잔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댁이시옵니까? 박가입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가, 그 이름은 이미 장터 소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며느리는 첫날 밤도 못 넘긴다. 이상한 규칙이 있다더라. 몸만 들였다가 쫓겨나는 거지. 중매쟁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문은 들으셨겠지요. 하지만 혼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약값과 쌀값 정도는 될 만큼.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기침이 들렸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기침,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듯한 소리였지요. 여인은 마당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곡식이 담겨야 할 항아리는 비어 있었고 장작 더미는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얼마나 됩니까? 많진 않소.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은.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벼랑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날 저녁 돈이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그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오래 바라보더니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제가 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인의 손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문은 다 알고 있지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살얼음 같은 두려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그 따뜻함을 기억으로라도 남기려는 듯이요. 출발하는 날, 어머니는 낡은 비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것만은 팔지 마라. 힘들 때 이걸 보고 견뎌라. 여인은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심장에 닿는 듯 했지요. 바깥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사람의 숨결까지 가두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박공과 이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공은 병든 몸을 힘겹게 일으켜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마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서를 훑는 것 같았습니다. 큰 절 올리거라. 여인은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이씨의 시선이 여인의 치마폭, 손끝, 고개 각도까지 훑쳤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여인은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씨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방에 들기 전 명심할 것이 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못을 박는 소리처럼요. 첫째, 신랑이 오기 전까지 절대 눕지 말 것. 둘째, 신랑이 들어오면 고개를 들지 말 것. 셋째, 신랑이 부르기 전까지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씨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명심한다는 말은 쉽지. 앞선 색시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모두 실수했지.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하나 있었고 불빛은 흔들리며 벽을 하찼습니다. 여인은 품속의 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견뎌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이 점점 뜨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구들장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감싸며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땀이 목덜미로 흘러내렸고 숨이 탁해졌습니다. 그 열기는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졸리게 만들 만큼, 버티기 어렵게 만들 만큼 의도된 듯 과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지만 발소리는 방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이구나 하고 확인만 하고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 다시 고요. 그 고요가 더 무서웠습니다. 열기 속에서 사람의 몸은 결국 자기 뜻을 잃습니다. 여인은 몸을 옆으로 기댔고 그 순간 눈이 감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 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눕지 말라 했거늘. 여인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랑도 기다리지 않고 잠을 청했단 말이냐? 그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함정에 걸린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해 뜨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여인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규칙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다. 말은 차가웠고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보따리를 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 아래 바깥의 담장은 더 높아 보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그녀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시오. 여인은 멍하니 받았습니다. 왜?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오. 그 말엔 죄책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대문 밖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면 소문은 어머니에게도 칼이 될 것입니다. 소박 맞았다는 말은 여인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 무너뜨리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 왕래가 적은 산길을 택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었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긁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걷다 묘역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묘역을 피합니다. 그곳은 공포 덕에 누군가 흔적을 숨기기에 가장 쉬운 자리가 되기도 하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여인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등불을 든 두어 명이 다가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갈랐고 그들은 무언가 항아리 같은 것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빨리 묻고 가자. 들키면 안 돼. 사람들은 흙을 덮고 다지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불빛은 멀어졌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여인은 숨을 죽인 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가까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아기 울음. 여인은 무릎을 꿇고 땅에 귀를 댔습니다. 분명히 흙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산채로 묻었다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흙은 차가웠고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치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파랬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살아있구나.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땅속에서 견딘 공포의 울음 같았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에서 체온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도 버려진 것이냐?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다시 묶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발자국까지 손바닥으로 쓸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겁에 질린 걸음이 아니라 결심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나도 살고 이 아이도 살아야 한다. 그 밤 그녀는 폐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졌지만 방 한 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개의 버려진 존재는 처음으로 같은 불빛 아래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여인은 속삭입니다. 내일이 오면 우린 이름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 아기는 아주 잠깐 울음을 멈춘 채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폐가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루는 군데군데 썩어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여인은 그곳이 사람의 눈에서 벗어났다는 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람이 직접 들이치지 않는 방 한 칸, 문은 삐걱거렸지만 닫히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버티자.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약해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지요. 여인은 난처했습니다. 아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물은 계곡에서 길어올 수 있었지만 젖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품속에서 작은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랑이 건네준 주머니였습니다. 여인은 주머니를 풀어보았습니다. 은전 몇 립.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내일 마을에 내려가야겠구나. 아기는 그 말이 들렸는지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속에 묻혔던 아이치고는 숨이 고르고 울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금은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폐가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약했고 방 안에는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를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연우. 그녀는 낮게 불러보았습니다. 아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연우야. 이번에는 아주 작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연우. 그날부터 아이는 연우가 되었습니다. 핏줄도 집안도 알 수 없었지만 이름 하나만큼은 세상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여인은 연우를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바가에서 쫓겨난 여인이라는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 여인 아니야?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나왔다던.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걷기만 했습니다. 연우를 품에 더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첫 번째로 문을 두드린 집에서는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는 어디서 났소? 젖은 못 주겠소.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더 의심받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끝자락에 작은 집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아기 울음이 들렸습니다. 문을 연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삶의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여인은 품속의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하루 한 번만 젖을 먹일 수 있을까요? 과부는 잠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아이. 하루에 한 번만이요. 그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날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한 가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지나치게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춥거나 불편해도 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우는 달랐습니다. 울어야 할 순간에도 그저 눈을 뜨고 주변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울지 않는 아이는 큰 도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여인은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니? 연우는 대답 대신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또렷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초자연이 아니라 땅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던 아이가 조용함에 익숙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그날 밤 여인은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연우가 아픈 건 아닐지, 땅속에 묻혔던 영양은 없는지. 다음 날 과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울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과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용한 아이도 있소. 먹을 때 잘 먹고 자면 잘 자면 그만이지. 그 말은 위로였지만 여인의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우는 걸음마를 떼고 또박또박 말을 배우고 숫자를 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품팔이로 겨우겨우 버텼고 폐가의 지붕은 해마다 손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바깥쪽의 소문이 다시 고을에 번졌습니다. 바깥 도련님이 기침이 심해졌다더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더라. 여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바깥, 그 이름은 그녀의 삶을 한번 끊어낸 칼이었고 연우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던 집이었습니다. 여인은 일부러 박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려면 장터를 지나야 했고 장터는 소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인은 약방 앞마당을 쓸어주는 품을 얻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하루 품삯이면 연우의 끼니를 챙기고 겨울 장작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손님이 많아 늘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연우가 문가에 조용히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여인이 낮게 말했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이 약방 안쪽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하인처럼 수수했지만 걸음이 단정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바깥에서 왔소. 도련님 보약을 지어주시오. 약방 주인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약재를 꺼냈습니다. 인삼, 황기, 감초 흔히 볼 수 있는 보약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약방 주인은 약재 서랍과는 다른 쪽에서 작은 종이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만큼 작고 접힌 모서리가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그 봉지는 보약 꾸러미 안에 자연스럽게 끼워졌습니다. 연우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그 봉지에 꽂힌 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지요. 사내는 약을 받아나갔고 연우는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여인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미 저 사람. 여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우가 말문이 트인 뒤에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왜? 연우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더듬더듬 말을 꺼냈습니다. 전에 본 것 같아. 여인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폐가로 들이닥쳐 매질하던 자들, 그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 확신은 없었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폐가로 돌아온 뒤 여인은 연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우야, 본 것 같아는 언제? 연우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미 아파하던 날.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아이는 연우였고 그 아이가 살아있음을 눈치챈 사람들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5날의 간격, 작은 봉지, 뒷골목의 동전 소리. 여인은 약방일을 일부러 더 자주 맡았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우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닷새쯤 지나자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가보약을. 약방 주인은 망설임 없이 약을 지었고 마지막에 그 작은 봉지를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여인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쓸며 그 순간을 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연우는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사내가 나서는 순간 여인의 소매를 아주 약하게 잡았습니다. 어미가 여인은 바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대신 사내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터 통로 쪽으로 빙 돌아 멀찍이 뒤를 밟았습니다. 사내는 큰 길로 향했고 여인의 예상대로 바깥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바가와 약방이 연결되어 있다. 사내는 바가 대문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방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뒷골목으로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길, 약방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지요. 여인은 담 너머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수고했소. 낮은 목소리. 이어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사내가 고개 숙이는 기척.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보약을 구실로 한 거래였고 그 거래의 끝에는 누군가의 몸이 점점 망가지는 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했습니다. 사내가 바가에 드나드는 시간,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방향, 동전 소리의 간격, 그리고 작은 봉지가 들어가던 순간, 폐가로 돌아온 뒤 연우가 여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맞지? 여인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연우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미 숨이 달라. 여인은 그제야 자신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문과 추측만으로는 관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가는 힘이 있는 집안이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연우야, 우리 조심해야 해.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약방 주인의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돈을 받거나 물건을 내줄 때 항상 같은 곳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약장 오른쪽 위. 누가 보기엔 그냥 약재 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사람은 숨길 때 숨긴 곳을 자꾸 확인합니다. 삼얇은 판 뒤에 장부. 기회는 갑자기 왔습니다. 약방 주인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순간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문 밖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눈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고 여인은 그 표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살아남는 습관임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끝을 최대한 가볍게, 숨을 얕게. 약장 오른쪽 위. 겉보기엔 약재 칸. 안쪽에는 얇은 판이 하나 덧대져 있었습니다. 그 판을 밀자 낡은 장부가 나왔습니다. 여인은 한 장만 넘겼습니다. 많이 보면 기억이 흐려지고 손자국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분명히 적힌 두 글자, 바가, 또 작은 표시처럼 덧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봉지. 여인은 그 한 페이지를 눈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때 연우가 문 밖에서 아주 작은 기척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 기척. 여인은 장부를 그대로 두고 판을 다시 밀어 원위치시켰습니다. 폐가로 돌아오는 길, 여인의 손끝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이제 연결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연우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야, 숨는 건 오래 못 간다. 연우는 여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아주 짧게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관아. 여인은 연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관아라고 생각했니?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단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미 때렸어. 그 사람 바깥 사람이야. 그리고 약방이랑 돈. 연우는 길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조각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한다고. 관아의 문은 높았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문 하나를 넘으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연우의 손을 잡고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이 나와 여인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깥에서 쫓겨난 여인이군. 여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짝에 옷고름을 풀어 남은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바깥에서 보낸 자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아이를 내놓으라며. 이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인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도련님 보약에 이상한 것이 섞입니다. 약방과 바깥 사람이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바깥을 상대한다는 건 관아에게도 부담이었으니까요. 그때 연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약방 아저씨는 5날마다 와요. 이방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끊기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내가 와서 바꿔보약 말해요. 약방 아저씨가 마지막에 작은 봉지 넣어요. 그 사내는 바꿔 갔다가 뒷골목에서 돈 받아요. 약방 오른쪽 위 얇은 판 뒤에 장부 있어요. 이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약방으로 가라. 장부부터 확보한다. 약방 주인과 사내도 함께 데려와라.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굴러갈 테니까요. 관원들이 약방으로 들이닥쳤을 때 약방 주인은 처음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권세 있는 지방과 얽힌 장사치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관아가 와도 자신이 죄인일 거라 믿지 않지요. 무슨 일로? 이방은 말 끊듯이 명령했습니다. 약장 오른쪽 위, 그 안쪽 판을 열어라. 약방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관원들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관원 하나가 약장을 뒤지고 얇은 판을 밀자 장부가 나왔습니다. 낡았고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날짜와 금액과 기록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1월 5일, 바꿔보약, 품삯 3립, 봉지. 이방은 장부를 덮지 않았습니다. 약을 받아가던 사내도 끌고 와라. 마침 그날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약방 문턱을 넘는 순간 관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망치려는 발끝이 잠깐 흔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깥에서 왔지?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방이 장부를 펼쳐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오던 날짜가 다 적혀 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돈도. 사내의 얼굴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방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늘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독을 먹인 자가 된다. 입을 열면 시킨 자를 잡는다. 그 말이 칼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결국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채 마님, 이씨 마님이 시켰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깥의 안주인 이씨.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를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씨는 사람을 움직이고 약을 움직이고 생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봉지를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봉지를 내놓았습니다. 여인은 그 봉지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가벼운 것.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갉아먹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아에는 약재를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봉지 안의 가루를 아주 조금 덜어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보약이 아닙니다. 이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독이냐?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독까지는 아니나 오래 먹으면 폐를 상하게 합니다. 기침, 열, 피로가 반복될 겁니다. 더 심해지면 버티기 어렵지요. 여인은 그제야 장터에서 들었던 소문이 뼈에 닿았습니다. 도련님 기침이 심해졌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약을 먹고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먹이려 했지? 사내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장남 도련님께요. 여인의 등줄기가 얼었습니다. 박가의 장남, 얼굴도 못 본 그 신랑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에게 주머니를 건네주며 미안하오라고 했던 그 사내. 그 미안함은 단지 예법 때문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가로 간다. 이 씨를 관하로 끌고 와라. 박가의 대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황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인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관원은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방은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가 어찌 안채까지. 이방이 장부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씨는 장부를 보더니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켰는가? 누가 봤는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약방 주인과 사내가 자백했다. 내가 시켰다고. 이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자백이요? 비천한 것들의 말이 어찌 증거가 됩니까? 그 말투는 오히려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가의 권세라면 관아 따위는 흔들 수 있다고 믿는 얼굴. 하지만 이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지 안의 가루도 증거다. 그리고 여인을 폭행한 자들도 같은 사람이다. 그제야 이 씨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여인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손을 꼭 잡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항아리를 묻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가로 와서 저를 때린 자들도 그들이었습니다. 이 씨의 눈이 처음으로 연우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확인하는 눈, 없어졌던 것을 다시 찾는 눈. 그 순간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연우는 박가의 비밀과 직결되어 있다. 이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내를 앞세워라. 항아리를 묻었던 자리로 간다. 사내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연우와 함께 뒤따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묘역 근처 그날 밤과 같은 자리. 사내는 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관원들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항아리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방은 그 빈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꺼낸 것이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사내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명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방이 낮게 묻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이씨 마님이. 여인은 그제야 수많은 조각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들였다가 내쫓는 규칙. 아이를 찾으러 폐가로 들이닥친 사내들. 무덤과 항아리. 약방의 봉지. 박과 장남의 기침.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뒤 이방은 이씨 앞에 연우를 세웠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이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조용히 그러나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가에 격가지가 있었다. 대감의 동생이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 집이 남긴 아이가 하나 있었다. 기록이 흐려졌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재산과 계통이 흔들린다. 이 씨의 손끝이 경련했습니다.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우는 박가에 피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여인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피가 무엇이든 연우는 지금 이 여인의 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이방이 이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아이를 땅에 묻었고 장남 도련님을 병들게 했고 증인을 없애기 위해 며느리까지 쫓아냈다. 이 씨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증인이라니. 이방이 끊었습니다. 너는 세 번째 며느리가 필요했다. 집안에 들어온 밖에 눈을 만들고 그 눈이 규칙을 어기면 내쫓아. 그 입을 막으면 된다. 여인은 그제야 함정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구들장을 과하게 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눕지 말라는 규칙으로 실수하게 만들고 실수한 여인을 내쫓을 명분을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은 사람을 내쫓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포박되었습니다. 약방 주인과 사내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방은 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남 도련님을 즉시 의원에게 보낼 것. 가루가 더 퍼지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 며칠 후 박가의 장남이 관하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여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셨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만 아이를 살렸을 뿐입니다. 장남은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의 끈이 있을지 몰라도 그 피가 곧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드리고 싶소. 기록을 되살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지워지지 않게.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가로 돌아간다는 건 과거의 상처와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차가운 공기, 신방의 뜨거운 구들, 새벽의 내쫓김,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연우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같이. 여인은 연우의 손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손. 그 손은 늘 여인을 현실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장남이 숨을 삼켰습니다. 말씀하시오. 여인은 연우를 품에 안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피든 이 아이의 어미는 나입니다. 그 사실을 지우려 들면 나는 다시 관아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장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약조하겠습니다. 여인과 연우는 다시 박가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쫓겨나는 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여인은 연우를 데리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폐가에서 보던 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어미, 우리 그 집도 가요. 어느 집? 연우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폐가, 우리가 시작한 곳. 여인은 웃다 울컥했습니다. 그래, 가끔 가자. 연우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 잊지 말자. 여인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산에 묻혔던 것은 아이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이름도, 한 사람의 삶도 함께 묻혔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그 흙을 파헤쳤다. 별은 말이 없었지만 그 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 있었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으니까요.